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 주가 된 이슈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최 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실질 심사에 임하는 이 최 모 씨에게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만은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교수님, 반바지에 이제 반팔 차림에 좀 짧은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나타났고 기자들 질문에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네. 통상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도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 최 모 씨는 그냥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지금 의도적으로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의도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냥 예. 이 말 저 말 했다가는 또 뭐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아주 비등할 테니까 예. 아마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 틀림없이 법률 조력을 받고 있을 걸로 추정돼서 뭐 그러한 이제 조언으로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취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거의 뭐 붕괴 상태이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예, 예. 그래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하여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 있어서 아무 말 없이 묵묵부답일 가능성도 있고 네, 네.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네, 않기 위해서 현명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한 것일 근데 수도 만약에 있고. 후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라면 굉장히 이 범행 묻지마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쪽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 예. 사건은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더군다나 현장에 진입하기 쉽게 차량으로 돌진해서 먼저 사람들을 치고 현장에 광장에 예. 진입한 거거든요. 만약에 차량이 없으면 광장까지 굉장히 도보로 멀리 걸어가야 됩니다. 흉기를 두 자루를 가지고. 그렇겠죠. 아마 그 전날 현장에 봤으니까 예. 뭐 이게 지금 용이하지 않다는 건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량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계획 범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 정신 착란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예. 얘기를 화분 뒤에다가 그 숨겨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경찰이 나중에 목격자들이 가르쳐줘서 그 흉기를 찾아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의 우발적인 범행하고는 좀 패턴이 다릅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이제 우발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흉기를 사실은 아무데나 떨구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진인 상태로 예.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행위를 우발적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일단 앞뒤가 맞지 않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사전에 미리 무슨 일을 벌일지 예상하면서 희생자도 뭐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 가능하면 여러 사람 이렇게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언론에 얼굴이 이제 자신의 모습이 비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의도성이 충분한 그런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최 모 씨가 뭐 조현병을 알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조현병을 알았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약물 치료 등을 통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현병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은 마치 이제 자신을 그 최 모 씨와 동일시하는 그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 모 씨도 여러 가지 이제 분열적인 정신 질환을 갖고 있지만 약물 치료를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이제 정상 생활이 가능한다. 그래서 뭐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도
좀 잘못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최모 씨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예.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이 최모 씨가 이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 묵묵부답을 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 다가올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묵묵부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 변호사님이 이 최모 씨의 변호사라면은 진짜 그렇게 조언을 할 건가요?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하라, 아니면 유가족에게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한마디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뭐 사과를 드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어느 단계에서도 이제 말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가 일단은 이제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구속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양형에 있어서도 뭔가 이제 좀 더 중한형의 처벌이 될 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을 아끼고 뒤에 뭐 사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추가적으로 반성문을 제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언론에는 알리지 않고 재판부에만 이 본인이 좀 읍소를 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것도 좀 추정이 되긴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은 특히 신림역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굉장히 공포심도 있고 두 사건이 어떻게 또 같고 다른지에 관해서도 관심들을 가지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 일단은 같은 점이라고 하면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이었다라는 범행 수법은 아주 답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그런 이제 아이디어는 지금 여러 번 이제 사실은 조선 씨의 영상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법은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은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전과 17범이었고 예. 사실은 출소를 해서 밖에서 살은 경력이 6개월이 채 안 되는 출소해서 재범하고 출소해서 재범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범죄력이 진전이 돼서 사실은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비해서 서현역의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부적응해서 학교를 중단한 것 이외에는 사실 딱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범행 동기도 그럼 흡사할 것이냐 뭐 그거는 사실 좀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모방 범죄 원론 그대로의 모방 범죄냐 딱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 변호사님, 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범행 전날 이미 이제 범행을 하려고 서현역을 찾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실행에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를 범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인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자기를 쫓아오는 스토킹 집단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 내가 그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정신분열적인 상황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치밀해요. 전날에 이미 그런 계획을 세웠고 또 흉기도 구입했고 흉기를 또 감추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돌진해가지고 내려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어떤 동선까지도 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정신분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뭔가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를 주장을 할 때 예.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 범죄에 있어서 영향을 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사전 답사도 하고 본인이 어쨌든 흉기를 준비를 하고 나서 이후에 실행을 옮긴 점을 보면 이건 좀 계획적인 범죄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나중에 뭐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이제 정신감정을 보내서 이게 과연 정신분열이 뭐 심하게 발현된 것이 맞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심신미약을 판단을 할 건지 여부를 고려를 하게 될 테지만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은 조금은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최근 이렇게 잇따라서 범죄 비슷한 유의 범죄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뭐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좀 인터넷에서 올리는 그냥 허세 글인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고속터미널 쪽에서 막 잡혔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막 좀 관찰하게 되고 손 같은 거 보게 되고 네,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요. 지금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예고 글들이 잇따라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네. 글들 올리는 심리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다 같은 취지로 올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미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혐오 발언 같은 거는 일반화가 됐고요. 예. 또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해도 경찰에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혐오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장난스럽게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에도 14살짜리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자가 검거됐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진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극소수이긴 하겠으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철저히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검거하기에 나서야 될 거고요. 예.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지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지금 살인 예고가 매우 구체적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뭐 몇 명을 뭐 그리고는 흉기까지 전부 예. 다 올리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살인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예. 엄벌할 수 있는 뭐 구속 수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리를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어느 사회든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어떤 폭력 행위가 있을 때 초기에 이제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점점 감염이 되어서 나중에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갑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면 총기 난사 사건이 그 일례이고요. 예. 만약에 초기에 발생했을 때 80년대에 총기를 규제했으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그냥 장난글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공공의 해악이 되는 글들을 올리면 그 예. 글들을 혐오 발언 뭐 방지법이나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구체적인 살인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가 뭐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있다고 하니까 구속 수사를 해보고 뭐 차후에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엄단해야 되는 시기인 건 틀림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최소한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그런 협박 예고글이 한 40건이 넘거든요. 42건인데 제가 오전에 보니까 그 글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들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래도 장난글이겠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 정말 그중에 한 명이라도 42건의 글을 올린 그 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정말 이 최모 씨라든지 신림동 사건처럼 무방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실행을 안 해봤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위험성은 없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5건이 지금 검거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는 한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유 없이 구속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시에는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적합한 죄명, 협박죄든 아니면 살인 예비죄든 뭐든 적용을 해서 아마 구속수사를 1차적으로는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당분간 계속 이렇게 하자는 건 물론 아니고요. 네. 이게 장난글일 거야. 뭐 장난글을 올려도 가벼운 처벌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 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연이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면 이 가중처벌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니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입법부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을 하자. 예.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해보자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고형이 사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최고형을 올리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 지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뭔가 이제 하한을 좀 올려서 좀 더 이제 이렇게 처벌이 엄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경고성으로 이제 하자라는 취지인데 예.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지금 어쨌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 이렇게 내가 이제 조금 더 뭐 엄벌에 처해질 수 있구나라는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입법을 논의를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센, 가장 중한 처벌은 이제 사형이지만 네네. 사실상 지금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현재로서는 가장 네. 엄한 처벌일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형제를 다시 도입하고 또 실제로 집행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을 보면 작년의 경우 한 70%고요. 지난주 같은 신림동 그런 강력 사건이 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80%나 지지하는 제도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형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그 종신형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사형제가 뭐 우리가 존치는 돼 있지만 폐지되다시피 한 그런 적이니까요. 일단 그거는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이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사형제에 대한 어떤 여론,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형제를 다시 도입하고 집행하는 것을 여론에 의지해서 하는 건 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는 이제 폐지 쪽으로 가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 사형제를 정말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니면 진지하게 공론화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근데 사실 이제 오판 가능성을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반드시 뭐 논의를 통해서 도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이런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처벌에서 이제 조금 처벌의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이 계속해서 발발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뭔가 사형을 뭐 부활을 시키자 다시 집행을 하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예.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어쨌든 그에는 이르지 않지만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라도 좀 방안을 세워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어제 윤희근 청장도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지금 2주간 특수 치안 활동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주 내용을 보니까 흉기 소지 가능성이 보이는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신 검문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흉기를 들고 있는 피의자나 아니면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는 총기 사용도 허용이 된다. 네, 네. 총기 사용에 따른 과잉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면책도 해주겠다. 이제 네, 이 내용이 네. 준데 네.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너무 다시 또 어떤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뭔가 이 포갑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경찰 사회 글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구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사실 돌아가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본인들의 신변 안전, 일상생활의 복귀, 자연스러운 뭐 야간 활동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희망하는 건 틀림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자신 있게 지금 이런 특별 순찰 활동을 발표를 한 이유가 예. 그 이제 배경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발표는 이렇게 했으나 지금 검문 검색의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한다라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선별적이라 함은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뭐 아무나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금속 탐지기가 다 있으니까 뭔가 흉기 같은 거를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 최소한 가방을 열어볼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문 검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상대가 일반 국민들이 총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총기 사용은 사실 가능성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이제 테이저건 같은 경우에 아주 강건하게 저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것들은 제압하는 데에 활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예. 다만 경찰에게 상해나 무슨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개인에게 모든 걸 다 책임지게 하는 그런 직무 집행법상에 뭐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찰이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면책해 주는 게 원래부터는 그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굉장히 그 민주 사회로 민주주의화가 그렇습니다. 정착이 됐으니까 네. 이런 뭐 특수 치안 활동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시 과거에 이제 과거로 독재 회귀하는 건 국가, 아니죠. 경찰 국가로 돌아갈 일은 없다. 네, 그 부분을 네. 염려할 때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앞서 이제 장난글이 한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살인 협박글이 한 40여 건이 이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뭐 사이버 수사대가 일일이 IP 추적해가면서 갔더니 뭐 중학생도 있고 또 장난으로 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진해서 자수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은 이게 장난글이라고 해서 봐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협박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한벌을 하는데 이렇게 장난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이제 논의가 나왔던 뭐 살인 예빈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살인 예비죄는 사실은 이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흉기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만 이제 살인 예비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예고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하게 되면 좀 피해자 상대방을 조금 특정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협박이나 특수 협박까지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것도 하나의 뭐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해서 테러 방지법에서 조금 더 가벌성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어서 좀 입법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가중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모 씨는 영장실실 심사 끝나면 얼굴 공개합니까 경찰이? 이름하고 저희는 뭐 이름하고 얼굴 다 아는데 일부 언론은 그걸 공개했더라고요 신상을. 근데 저희는 아직 신상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MBN은 그 공식적으로 그 허용이 되나요? 아마 이게 뭐 재질도 안 좋고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논의를 통해서 아마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조만간 그런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살인 협박글 예고글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하철 타기도 무서워하고 밖에 나오기를 무서워해요. 글쎄요, 어떻게 대응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혹시 수상한 사람이 또는 의심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뭐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지금 공공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찰이 지금 모두 사실은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일단 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온라인이 사실 이제 문제의 그 발초이니까 사실은 문제의 시초인 온라인에서 혹시 살인 예고글이나 위협적인 정보가 올라올 시에는 캡처에다가 사실은 사이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 뭐 사이버 수사팀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캡처해서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대응할 겁니다. 요즘 뭐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는데 근데 또 그 호신용품이 충분히 또 흉기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그런 면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셔서 호신용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호신용품은 도움이 될 거다. 다만 이들은 사회를 공포로 몰고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포에 우리가 찌들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게 가장 이들에게 협조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매일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